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언덕들이 황금빛 저녁 노을 속에 이미 어둠의 고랑을 파고 있었다. 들판을 환히 밝히는 그 빛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 고장에서는 겨울이 지난 다음에도 들판에 눈이 녹지 않듯 황금빛 역시 지워지지 않았다. 최남단에서 파타고니아 우편 항공기를 몰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오는 조종사 파비eng은 항구의 바다 같은 고요함, 그리고 조용히 내리는 눈이 그리는 듯 많은 듯 하는 가벼운 물결의 징후로 저녁의 다가옴을 인지했다. 그는 널찍하고 행복한 정박지로 돌아오는 참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거의 목동처럼 느릿느릿 산책을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리라. 파타고니아의 목동들은 서두르는 기색 없이 이 가축대에서 저 가축대로 옮겨간다. 그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돌아다니니까 작은 도시들의 목동이나 다름없다. 그는 2시간마다 강가로 물을 마시러 오거나 들판에서 풀을 뜯는 가축대를 만나곤 했다. 때로는 바다보다 더 인적이 없는 100km의 스텝 지대를 지난 후 넘실거리는 초원에서 인간의 삶의 무게를 과거로 되돌리는 듯 보이는 버려진 농가를 마주치곤 했고, 그러면 그는 비행기 날개를 흔들어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산 훌리안이 보인다. 우리는 10분 후 착륙할 예정이다. 무선 기사가 그 소식을 노선에 있는 전 지서에 전했다. 마젤란 해협에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장장 2500km에 걸쳐 고만고만한 기항지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여기 산홀리안 기항지는 아프리카의 굴복하지 않은 마지막 마을이 신비를 향해 열려있는 것처럼 밤의 전선을 향해 열려 있었다. 무선 기사가 조종사에게 쪽지를 건넸다. 날씨가 너무 험악해서 이어폰에 잡음이 가득하네요. 산의 훌리안에서 자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파비앙은 미소를 띈다. 하늘은 수족관처럼 고요하고 그들 전 방의 모든 기항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왔었다. 하늘 맑음, 바람은 제로. 그는 대답했다. 계속 가세. 그러나 무선 기사는 과일 속에 벌레들이 자리 잡고 있는 듯 어딘가 폭풍우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며 밤이 아름답긴 하였겠으나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부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었다. 엔진 속도를 늦추고 산 홀리안으로 하강하면서 파비eng은 피곤함을 느꼈다. 인간의 삶을 달콤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그를 향해 다가오며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들의 집, 작은 카페들, 산책로의 나무들. 지금 그는 정복에 나선 날 저녁 제국의 땅을 굽어보며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는 정복자와도 같았다. 파비eng은 무기를 내려놓고 무거운 몸과 근육통을 살피고 싶었다. 사람은 이처럼 비참함에 있어도 풍요롭다. 그는 이곳에서 창문 너머로 움직이지 않는 풍경을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다. 아주 작은 이 마을, 그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일단 선택하고 난 후엔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그 우연에 만족해야 하며 사랑할 수 있었다. 그 마을은 사랑처럼 당신을 구속한다. 파비eng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며 여기서 자신도 영원성을 가졌으며 하고 바랬으리라. 왜냐하면 그가 고작 1시간을 사는 작은 도시들, 그가 가로지르는 낡은 벽으로 막힌 정원들이 그가 보기에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마을은 비행기 쪽으로 올라오며 그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그러자 파베잉은 우정, 다정한 아가씨들, 친근한 냅킨들, 서서히 영원히 길들여질 모든 것들에 관해 생각했다. 마을은 어느새 비행기 날개 높이 흘러가며 이제는 더 이상 담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닫힌 정원들의 신비를 펼쳐보았다. 그러나 착륙하고 난 후 파베잉은 돌들 사이로 몇몇 사람들의 느린 움직임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마을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열정들이 지닌 비밀을 보호하고 있었고 애정을 주기를 거부했다. 그 애정을 획득하려면 움직이를 포기해야만 했을 것이다. 기항지에서 10분이 흐른 후 파베잉은 다시 출발해야 했다. 그는 산 훌리한 쪽을 뒤돌아보았다. 이제 한 줌의 빛에 지나지 않는 그것은 이윽고 별이 되었다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그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들뜨게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이제 계기판이 보이지도 않군. 불을 켜도록 하지. 그는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나 기체의 붉은색 램프가 저녁의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계기판을 향해 너무도 약한 불빛을 쏘았기에 바늘의 색이 붉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정구의 손가락을 댔다. 그의 손가락도 물이 들을까 말까 했다. 너무 이르군. 그렇지만 검은 연기와도 같은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고 이미 계곡을 가득 채운 상태였다. 이제는 계곡과 평화를 구분할 수 없었다. 마을에는 벌써 불이 켜지고 있었고 그 불빛들이 이룬 별 자리에서 펼쳐가고 있었다. 그러자 그도 위치등을 깜빡여서 마을에 화답했다. 바다를 향해 등대를 돌리듯 거두은 어둠을 맞이한 마을에서 집마다 자신들의 별에 불을 켰고 그리하여 대지에는 빛의 구름이 펼쳐졌다. 인간의 삶을 망라하는 모든 것이 벌써부터 반짝이고 있었다. 파뱅은 밤으로의 진입이 이번에는 정박지로 들어서는 것처럼 느리고 아름답게 이뤄지는 것에 감탄했다. 그는 기체의 고개를 파묻혔다. 계기판 바늘에 나둠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조종사는 하나하나 숫자들을 확인하고 만족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철로 된 수직 조종관을 가볍게 건드렸고 그 금속 안에 생명이 흐르고 것을 느꼈다. 그 금속은 떨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다. 500마력의 엔진이 진료의 부드러운 흐름이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 흐름이 얼음장 같은 금속을 비드로이 같은 살로 변하게 했다. 비행 중인 조종사는 다시 한번 현기증이나 도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살의 신비로운 작업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하나의 세상을 재구성하였고 그 세상에 편히 자리 잡기 위해 팔꿈치를 움직였다. 그는 배전판을 두드리고 스위치를 하나하나 눌렀고 몸을 약간 움직여 등을 편히 기댔으며 흐르는 밤에 엄폐된 5톤 무게의 금속의 흔들림을 잘 느끼기 위해 최적의 자세를 찾았다. 그런 다음 더듬더듬 비상등을 찾아 제자리로 밀어놓고 잠시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찾아서 그것이 미끄러지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비상등에서 손을 떼고 각각 레버에 톡톡 건드려 보더니 그 모두를 확실하게 연결하고 자신의 손가락들이 눈먼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손가락이 익숙해지자 그는 램프 하나를 켜 정교한 장치가 된 기체를 장식하고 오직 계기판을 통해 마치 잠수하듯 기체가 밤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고 진동도 하지 않고 떨리지도 않고 자신의 자이로스코프 고도계
엔진 회전수가 고정된 채로 있다. 그는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좌석의 가죽 시트에 목을 기댄 채로 설명하기 어려운 희망을 맛보게 해줄 비행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젠 그는 불침번처럼 밤의 한가운데서 밤의 인간들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한다. 저 구름들, 저 빛들, 저 불안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하나. 그거는 고립되어 있는 집을 가리킨다. 빛을 잃은 다른 별 하나. 그것은 자신의 사랑 위로 닫히는 집이다. 아니면 자신의 권태 위로 닫히든지 그것은 나머지 세상을 향해 신호 보내기를 그친 집이다. 등잔불 앞에 두고 식탁에 팔을 낀 농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둔 광대한 밤에 자신들의 욕망이 얼마나 멀리 뻗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파비행은 안다. 1000km 떨어진 곳에서 오면서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숨쉬는 비행기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느낄 때 마치 전쟁을 치르는 나라 같은 10번의 폭풍우를 가르지르고 그 사이사이 달빛이 만들어낸 공터를 지날 때 그리하여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러한 불빛들은 하나둘 마주칠 때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 저 사람들은 자신의 등불이 초라한 식탁만을 밝힌다 생각하지만 그들로부터 80km 떨어진 곳에는 황량한 섬에서 바다를 마주보고 절망적으로 흔드는 것 같은 그 불빛의 부름에 이미 감동받고 있는 것이다.